대장동은 천재성을 보여준 사업이다. 야당에선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처장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겁니다. 갑질 논란에 강선우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니 막말 논란과 아첨 논란에 인사혁신처장이 이제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 4월과 지난 5월의 발언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영원한 고통이다. 우상호 강훈식은 정치권에서 꼴하지 마라. 치워버려야 된다 등의 갖은 험한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첨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천재적이랍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진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그랬던 사람이냐, 압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어제 저희 도지쿠쇼에 출연한 민주당 인사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을 발탁한 이재명 정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원내대표를 지냈던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고개를 저은 바 있습니다. 자, 오늘쯤은 과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왜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해야 했는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근식 교수님, 대장동은 천재적인 사업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고 있다. 예수다. 민족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당에서 먼저 인사혁신처장이라보다 국민 아첨처장 아니냐 이렇게 또 혹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저 자료 화면을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귀가 좀 간지럽거나 아니면 조금 역겹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동안에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민간 기업에서의 인사 관련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이슈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의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이야기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게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찬양, 이재명 칭송하면서 친명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른바 수박으로 좀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없이 때려 붙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나왔던 뒤에 나오겠습니다. 우상호, 강훈식 의원도 지금은 열심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당시만 해도 사실 수박 논란에 조금 휩싸였던 상황이잖아요. 수박으로 분류가 됐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저 평가 기준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재명을 찬양, 칭송, 오케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저분의 저 평가 기준은 오로지 이재명에 잘 보이고 이재명에 아첨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향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냥 나서서 맹폭을 하는 거죠. 가차없이. 조국까지도 나중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평가 기준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특별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잣대도 없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한 저는 그러한 아첨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인사들, 지금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요직을 맡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상호, 임종석 하는 꼴하지 마라. 일단 꼬라지라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상호, 임종석 하는 모습을 봐라. 내지는 모양을 봐라. 내지는 태도를 봐라. 여러 가지 좀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일단 꼬라지라는 건 가치 중립적 표현은 아닙니다. 감정적이죠. 이런 애들입니다. 일단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맹폭을 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강훈식 비서실장 등을 겨냥해서 여기 있는 얼굴들을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가혹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중 한 명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오가면서 마주칠 텐데, 자, 이 평가의 기준,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보는 아첨이다, 이 정도면, 이렇게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연이은 인사참사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보온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불편한 목소리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인사평가를 매겼는데 몇 점을 준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70점입니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96점. 이 96점은 최동석 혁신처장이 개발했다는 ATM 아닙니다. APM입니다. 역량 진단지수 평가 결과 이재명 대통령 96점 1등, 추미애 의원 78점 2등, 송영길 전 대표 62점 3등.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이너스 113,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이너스 60인데 한동훈보다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10점이 더 적어요. 마이너스 70점. 조국 전 대표는 마이너스 47점. 문재인, 조국 두 분의 의문의 2패입니다. 자,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는 이 인사 기준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에 대한 것은 적재적소, 예, 능력 위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민간 기업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인사 개혁 조직 팀장을 했어요. 인사 조직 개혁 팀장을 했고 또 교보생명에서도 인사 조직 부사장을 했기 때문에 네.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것들 골고루 해봐서 사실 우리 공기업이나 또 공무원 조직을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기업을 잘하는 분을 일단은 능력 위주로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강훈식 예. 상황실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네. 쓴 거 보면은 역시 이재명 정부는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물론 과거에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빨리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첨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검찰 라인하고 뭐 능력별로 썼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보훈 인사라면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다 썼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혹시나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 위주로 쓰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능력을 제일 우선시 봤다. 예, 그리고 네. 어쨌든 저런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우리 편 다른 사람 편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저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편파적이나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해 보다가 실수가 나오면은 저분도 사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정치 그만둬야 된다라고 평가했던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고 무능하다라고 평가했던 분은 장관 후보가 됐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연 인사 기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축복, 구원자, 영어로 하면 이 bless, savior
근데 보통 메시아를 쓸 때 종교에서 메시아를 부를 때 bless, God bless you 혹은 He is our savior.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축복과 구원자, bless, savior라는 표현이 다 나왔어요.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게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조국도 예수였다고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수였다고 그랬고 뭐 그다음에 예수를 스스로 자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 최동석 그 처장이 일관성은 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사람이래요. 그러면 천재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재란 말도 썼어요. 뭐 대장동 천재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자가 하늘 천자니까. 그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족의 축복이래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민족의 축복이 되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민족의 축복이 맞아요. 최동석 처장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천재이고 그 하늘이 낸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됐으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겠는가. 정말로 최동석 처장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천재 대통령을 모시면서 세계 1등 국가, 세계 최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도 아닌 최동석 처장이 천재인 것 같아요. 아첨의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로 아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봤지만 완전히 저분은 반문의 친명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보다도 점수가 더 낮습니까? 이건 누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기분 나빠야 합니까?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기분 나쁜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막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황당할 거 아닌가. 황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동석 처장이 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갖다가 했었냐. 인사는 코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코드 인사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이 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인사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인사혁신처장으로 있는데 대한민국의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 대장동 사업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성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천재적이라고 봤을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는. 그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민간업자, 민간 이제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고 그만큼 이제 공적인 이익이나 이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 시스템 자체는 차라리 제도화시켜서 좀 다른 이제 지자체가 주도가 되는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제 했던 그런 시행사들이나 그 시행업자들, 개발업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은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건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 자체는 천재적이었는데 그거를 나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잘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개발 이익이 있으면 민간업자들이 다 그 이익을 100%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그걸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이 그 부분을 전 높게 평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좀 과한 발언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민간인일 때 아직 공직을 맡기 전에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라고 연결짓는 거는 조금 이제 과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과하게 비난을 했던 발언 같은 거는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화 많이 나고 정말 치욕스럽다. 무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 박지원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 비난. 윤건영 할 말 한 것이다.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자,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벌써 지금 5번째 낭만인데 내용이나 질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강선 후보 같은 경우는 갖은 갑질이 나오고 30일을 버텼지만 결국은 같은 진영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팽배해지자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비판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강선우 후보 사퇴까지 해서 4명의 고위공직자 낙마입니다. 최동석 처장까지가 이제 5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 4명이 낙마고 5번째 그렇습니다. 논란이다.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우선 하나 있는 게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추천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강선우 후보자는 다 알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을 했을 거예요. 같이 일을 했던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동석 처장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는 발탁하지는 않았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텐데 지난번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추천 과정에서 그 몇 달 전에 썼던 책 내용조차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결국 참사가 나서 네네. 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때는 정규재 주필이 추천했다고 사후에 알려지기라도 됐어요. 저는 만약에 이 최동석 처장의 경우는 누가 추천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싶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 인사 추천 과정이 지금 불투명하고 이재명 대통령 주위의 최측근들 몇몇이 이걸 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뭐 중앙일보 보도했던 뭐 경기도 라인 일부, 성남 그렇습니다. 라인 일부가 인사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도 뭐 들은 걸로 현지 형통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김현지 씨가 모든 인사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현지 형통이라는 조어까지 돌고 있는데 의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 의혹에 불을 붙이게 된 게 최근에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 심상치 않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퇴를 권유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하는 게 저는 A상 맞다고 봅니다. 이러저러하니 아쉽지만 그만둡시다. 근데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부인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현지 씨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 뜻을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부적절한 거죠. 저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을 낙마시키면서 총무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건 저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지 형통이 거짓말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최동석 처장 이야기가 이렇게 닿습니다만 도대체 지금 이렇게 난맥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인사 추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면 이게 혹시라도 최측근이 좌지우지하는 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박정원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상호 그다음에 강훈식 분 같은 분을 지금 초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했기 때문에 통합, 포용의 메시지를 날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강훈식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지만 그전에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를 겨뤘던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끌어서 쓰는 거고 우상호 수석도 친명은 아닌 분이었기 때문에 쓴소리 하시는 분인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평가를 받죠. 그럼 최동석은 무슨 좋은 평가를 받죠?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호, 강훈식 같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조차도 끌어쓴다는 포용의 메시지와 전혀 달리 이분은 그냥 아첨을 너무 세게 하니까 누군가가 추천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첨 외에는 저분을 발탁할 저는 한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지 비서관 관련된 이 언론 보도는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했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180도 뒤집혔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앞서 봤던 의문의 1패 조국 전 대표입니다. 2022년에는 유능한 조국, 2023년 재능을 썩힐 필요가 없다 라면서 일관되게 굉장히 좋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에 무언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협조적이지 않거나 정치적인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논란이 막 일었던 그때 갑자기 평가가 바뀝니다. 이 조국 있어빌리티 전형적 금수저다. 그러니까 있다와 어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 좀 어빌리티, 있어빌리티 전형적인 금수저 아니냐. 언행은 화려한데 거짓이 있어. 허황돼. 사회적 성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가 180도 뒤바뀝니다. 정영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내지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있어빌리티.
글쎄요, 뭐 일정 정도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는 조국 교수가 교수로 없었는데 네네. 대학원 다닐 때는 조국 교수가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렇게 뭐 이런저런 그런 모습들 보인 것들 보면은 저 이야기가 꼭 뭐 틀린 것만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은 50억이 넘게 있는 것으로 그때 이제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재산 공개됐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데. 그럼 정법정께서 보시기에는 이 나중에 한 평가 180도 바꾼 이서빌리티 쪽이 더 평가를 잘한 거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 최동석 인사가 혁신처장은 일관성은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것은 나쁜 거고 득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다 하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네네. 뭐 코드가 맞거나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사람 말고도 쓴소리를 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등용해야 하는 게 인사혁신처장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고 벌써부터 인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시면 지금 같은 모습들이 지금 낙마 4명 됐는데요. 이게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당시 범야권 190석 이상을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 됐겠습니까? 그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해가지고 비조지민이었다가 지민비조로 딱 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를 지금 뭐 이서빌리티니 뭐니 그런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조국 대표 덕에 우리 민족의 거의 하늘이 낸 천재, 민족적인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됐다.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가 좀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다. 그다음 조금 그렇군요. 전에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 마이너스 60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너스 70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100점도 넘었었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도 마이너스 점수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박한 점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좀 전수를 좀 올려줘야 된다. 플러스로 올려줘야죠. 플러스 47점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이 저분은 정말 일관되게 영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의 기술의 그 기준 하나로 시시각각 움직이는데 지금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비난했던 게 조국혁신당 창당 직후예요. 그때는 조국혁신당이 새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앞장서서 선봉장이 돼가지고 조국을 까는 거예요. 조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지민 비조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얻어서 범야권이 192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그 타이밍과 평가의 기준이 바뀌는 것과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눈이 현란할 정도로 헷갈리긴 한데 일관된 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건 그냥 나서서 가장 깃발 들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그냥 깃발 들고 가장 앞장서서 때려잡는 거죠. 저는 그걸로 만약에 점수를 따서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이 됐다고 한다면 진짜 아첨 혁신처장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저는 응답할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사자들에게 뭐 양해나 해명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공감이 되는데 물론 이 발언들이 다 사인일 때 발언이에요, 그죠? 예, 이제 보통 보면은 유튜버들이죠. 또는 패널로 나가게 되면 발언을 세게 합니다. 네.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메타노이어 얘기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탄압하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의 계속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대한 발언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의 기준은 되겠지만 이번 기회로 본인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인사라는 것이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사실은 대통령은 통합으로 여러 적재적소 여러 적합한 인물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또 그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꼭 같이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는데 그거에도 도움이 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발언이 지나쳤다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큰 불로 진화되지 않게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빨리 사과하시면 됩니다. 박정희께서 보시기에는 조 전 대표가 마이너스 47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너스 60점이었나요? 70점이었나요? 마이너스 70점입니다. 70점이었어요? 그건 잘못된 평가고 몇 점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만든 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혼자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가 APM 이요? 네, 그럼요. 그게 맞을 수가 없고 그거야말로 정말 많은 그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시스템. 앞으로 그런 걸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렇게 과도하게 평가한 건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잘못된 거다. 항상 정부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본인 개인이 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한 평가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두둔하고 감싸서 논란입니다. 기고를 한 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다. 박원순은 깨끗한 사람, 정치적 타격을 주기 기획한 사건이다. 그러면 피해 여성은 뭐가 되나요? 피해 여성은 억울하고 깨끗한 박원순 시장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기획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논란이 되자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드린다. 기억이 안 날 리가 있나요? 글이 남아 있는데 성의 없는 태도로 사과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보인다 라며 합리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양태종 변호사님, 전형적인 2차 가해 발언 아닙니까? 우선 저런 식의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하거나 뭐 피해자가 이제 받겠다는 발언은 잘못된 거죠. 저 부분은 뭐 다시 한번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맥락을 보면은 뭐 사실 피해자를 뭐 공격하고 피해자를 뭐 이제 가해자라고 이제 몰기 위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이제 워낙 좋은 평가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많이 과하게 지나쳐서 2차 가해가 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 부분은 뭐 조금 논란의 여지 없이 저건 잘못된 발언이고 사과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또 청담동 술자리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또 인정된다고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재판받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기억은 안 나지만 사과드린다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피해 여성에게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 양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네. 적절한 사과라고 보십니까? 아니 자기가 글을 썼는데 저도 이제 신문에 가끔 기고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글을 그냥 막 씁니까? 생각해가지고 쓰는 게 그게 글인데 그런데 무슨 글을 썼는지를 갖다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저 글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2020년 7월 28일에 쓰여졌어요. 딱 그 5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무슨 글을 썼는지 찾아보면 금방 또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억력이 없으신 분 아닌가? 제가 오히려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박원순 사건은 이때는 2020년 7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그런저런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저 최 처장 생각하기에 직감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박원순 시장한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사건이다. 그러면서 제일 황당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피해자 있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비서.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그렇게 물러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잘 썼대요. 그런데 최동석 처장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렇게 피해자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쓴 거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서를 쓸 수가 없다. 만약에 진짜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서 한 2-3장으로 그냥 띡 쓰고 나갔을 건데 그렇게 꼼꼼하게 쓴 게 그게 박 시장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 차장 입장에서는요.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저렇게 5년 전에 쓴 글을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분이 지금 이재명 정권 초기에 인사혁신처장으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다시 한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 처장님의 그동안의 그 언행, 예. 발언, 행보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는 진영 논리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나 진영의 논리가 딱 맞부닥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걸 생각도 안 하면서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진영 논리에서는 조국 편을 들잖아요. 진보 보수가 앞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나 2024년 4월 달에 혁신당을 따로 만들어서 살림을 차릴 때는 이게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또 태도 돌변해서 또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관된 건 진영 논리에서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진영 논리 안에 들어가서는 친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첨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싸움이 있으면 수박으로 비치는 사람이라든지 비명이라든지 또는 친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노골적으로 또 앞장서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잘 보이기 위한 일관된 아첨 논리인데 그 아첨이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열해집니다. 제가 저분의 비열한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을 어디서 봤느냐? 며칠 전에 국회에 불려나가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인사혁신처장을 새로 취임했으니까 불러서 아니 그러면 지금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인사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모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저는 또 저렇게 태도 돌변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참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김구식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인데요.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게 하는 게 그나마 이재명 정부 취임 초기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좀 사후 약방문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 박정호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다 인사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인수위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위에 인사는 잘했다는 평가를 잘 받고 있지만 밑에 저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해서 인사에 대한 정비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들이 같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까 적재적소 능력 본위도 중요하지만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게 논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까지는 아니다.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하라라는 글을 썼던 박찬대 당대표 후보에게 수박이라는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선우 스스로 결단 내려라.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빨리 나온 글이 아니고 사퇴 17분 전이었나요? 불과 사퇴 직전에 올린 글이었는데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수박, 배신자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박찬대 후보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건 대통령의 독이다. 박찬대가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이 떠오른다. 박찬대, 이낙연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지금 안에서 네 분입니다. 양태균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좀 어렵겠지만 하나를 골라주신다면. 그러니까 양측 말이 다 어느 쪽이 맞다 옳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제 그럼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게 이제 그 두 후보자,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로 출마하신 후보자들 본인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의 의견인 거죠. 지지자들이죠. 지지자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이제 속상한 마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낭만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같은 당에 있는 그 이제 지지자들이나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제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네거티브는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잘못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정청래 후보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하지만 표현이 조금 더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두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뭐 이제 박찬대 후보자나 정청래 후보자가 서로 네거티브하지 않기로 이제 서약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전혀 달갑지 않고 바라는 행동이 아닐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견 표현은 자유롭게 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을 주셨군요. 수박이라는 표현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수박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멸칭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박이 여름에 얼마나 맛있는 과일인데 그런 식으로 멸칭이 돼서 수박은 여름에 맛있다고. 아니 수박을 먹고 싶어 좋아하는데 수박물 사실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메타포가 되기 때문에. 수박을 좋아하신다고요? 아 수박 좋아하죠. 주스도 맛있고 먹는 것도 맛있고 수박은 좋아하는 과일. 수박을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양태준 변호사님. 과일로서 좋아합니다. 과일로서. 네. 박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박찬대 후보가 왜 표에 대해서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오랜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수해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다니지만 당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표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렇지만 본인이 얘기한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당대표로 출마했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도 전달을 못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양쪽 지지자들이 서운한 마음 또 이런 것들로 표의 그 지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하는 거지 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순간 좀 격앙된 감정들이 좀 반영된 것뿐이다. 섭섭한 게 있죠. 섭섭한 그래서 거다. 그러면 저 역시도 네. 어떻게 동료 의원인데 이렇게 낙마된 거에 대해서 잦은 사태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이런 생각에 저렇게 행동한 거라 봅니다. 네.